여론조사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문 센터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가 훅훅 갑니다. 너무 많어. 사건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어. 예, 그러니까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어서. 온라인에 신문을 이제 보잖아요. 네. 어느 날 보게 되면 이거 며칠 전 뉴스인데라고 하는데 네. 다 아침 뉴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진짜 이걸 어떻게 붙들어 잡을 수도 없고 큰일이다. 자, 4월 총선 이제 사실상 40일 정도, 43일 정도 남은 건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 공천이 반환점을 돌았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한 70% 정도 공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각각 여야 점수를 좀 매겨보자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김준일 평론가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힘들다. 윤희문 힘들다. 네. 이게 제가 네.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점수를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네. 이거는 절대평가에서 뭐 80점 이상이면은 패스, 뭐 페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평가인데다가 또 하나는 점수가 아니라 사람들은 등수로 기억해요. 네. 어디가 더 잘했다, 어디가 못했다,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를 뭐 80점과 81점을 준다고 해도 81점이 더 잘한 거고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35점, 국민의힘 60점. 35? 60. 와, 과락인데. 35면은 제 시험 봐야 돼. F라서 공천 다시 해야 돼. F라서 제 시험 봐야 돼. 야, 어렵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희문 센터장은? 네, 저도 두 팀이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승리는 국민의힘이 공천에서 승리했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적 평가의 경쟁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우세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실제로 사실은 보여주지 못하고 예. 이제 자범만 비춰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마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이제 사실은 생각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제 팩트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 불출마하신 분들 많고, 예. 그래서 또 물갈이 폭도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비율로 하게 되면은. 물갈이 폭은 더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관계의 비교가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관객석에 지켜보고 있는 대중들, 유권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싸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은 대중의 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대중의 인식에 놓고 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은 평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팩트나 사실관계에 다르다 하더라도 유권자나 대중이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정치적 영역에서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 영역의 문법이니까, 기본 문법이니까. 그런데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 팩트, 사실은 이게 이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게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중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채점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의 인식 차원에서는 지금 어쨌든 여러 지표에 반영되고 있듯이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제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제 나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지표에서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당 지지율 등에서. 네. 그러면서 뭐 명확히 사실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어제 다른 방송 갔는데 1번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은 이 질문을 좋아하신다. 좋아해. 예, 어느 방송을 가도 이게 첫 번째 질문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TK하고 그다음에 강남 공천 얘기를 최대한 이제 그 뒤로 미뤄둔 상태이고, 폭발음이 아직 이제 터지지 않은 것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물질은 있는 거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그 다중질환을 막 겪으면서 오히려 스스로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지율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 네. 최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따라다닌다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심리학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전형적인 대표적인 이제 최초 효과에 대한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네. 처음에 인식한 거를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하면 이후에 다른 정보가 왔다 하더라도 잘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네. 일관되게 가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쁘고 논란 있는 걸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걸 먼저 할 수도 있는 건 정당의 자유이기는 할 텐데 네. 우리가 정교하게 대중의 인식을 놓고 하는 게임을 치른다라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 임팩트 있고 효과가 좋은 시기에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래야지 사실은 이제 대중적 효과가 큰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논란이 있는 걸 먼저 했고 잡음 있고 갈등 있는 것은 이제 논란 있는 걸 먼저 했고 나중에 좋은 걸 할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최대한 좋은 걸 먼저 해줘서 대중의 인식을 쭉 좋게 변경해 놓은 다음에 네. 논란 있는 걸 하는 거 사실은 정치형에서는 나은 전략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느 정당이 어느 정권이 나쁜 걸 먼저 하는 데가 저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먼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순서와 스텝이 좀 꼬였다.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보면 정당 지지율이 지난 월요일 발표된 리얼미터를 보면 민주당은 이제 0.7% 정도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4.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갤럽 조사는 민주당이 또 4%포인트 크게 상승을 했어요. 뭐 여론조사는 어쨌든 추세와 흐름을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요거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김준일 평론가부터 하실까요? 예, 일단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모든 거를 다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뭐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특히 응집하는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이 선거는 평소에 이 정당에 대해서 약간의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표에 어떤 명분이 주어졌을 때 나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당히 네. 이제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번에 민주당을 찍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재명이 너무너무 좋고 네.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평소에는 굉장히 그분들의 목소리도 크고 뭐 유튜브 댓글도 열심히 달고 어디 커뮤니티에도 달고 뭐 이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도 하고 하지만은 네. 그분들은 상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까지 물론 이렇게만 강력한 지지층까지 떨어져 나가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네. 양당 모두 이제 그 강력한 코어 지지층은 결집을 한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단 트렌드상으로도 국민의힘이 오르는 거는 이제 보이고 민주당이 주춤한 거는 네. 이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라 다 이제 모두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투표할 의지를 민주당 온건 지지층이 지금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투표장에 안 나올 수 있겠다? 안 나오거나 다른 정당을 찍어버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나 조국신당이나 예를 들면 아니면은 뭐 후보자가 지역구니까 이제 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은 되게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입니다. 그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해보면 뭐 다들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인데 네. 명분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해요. 그리고 어떤 일관성 그리고 도덕성 이런 거에도 되게 민감합니다. 엄격하네요. 엄격해요. 엄격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민주당의 범진보 진영의 상당히 숙제예요. 근데 아예 투표를 하러 명분 없는 투표를 안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난 2년 전에 지방선거예요. 대선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이 내용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이런 거를 통과시키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투표를 하러 안 나온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영원 또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지금 비판이 많아요 지금. 예, 비판이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들이 투표를 좀 포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지금
공천의 앞단에 있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윤석열의 사당화였어요. 네. 윤석열의 사람들을 용산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의 사당화라는 게 가장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걸 동의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들이나 중도 성향에서 보기에는 네. 둘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유를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윤석열이 이준석을 쳐내듯이 예를 들면은 뭐 박용진을 쳐낸다. 이게 굉장히 명분이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아직 그게 확정적이라는 말은 아닌데 네. 상당히 위험한 지금 선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선에 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반에 헤드라인을 뭐 그 용산 출신 빵명 이렇게 딱 뽑고 출발을 한 거죠. 한동훈 비대위가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찐윤, 그 다음에 친윤 이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주진호 비서관도 꿀지역구에 보냈고 이원모 비서관도 꿀지역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희생한다, 헌신한다, 뭐 동아일보 오늘 정치면 톱 원이 이거던데. 무슨 험지 간다더니 결국에는 가장 좋은 꿀지역구로 갔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미지는 일단 좋게 출발하고 민주당은 막 싸우는 이미지니까 대중이 보기에는 아 왜 이렇게 싸워 이러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투표장에 아 내가 나가야 돼 저런 거 보면서 이런 판단을 소위 얘기하는 중도에 있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까 이제 그 팩트와 다르게 인식이 돌아가는 경우는 정치권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게 새로운 참- 정치적 실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제가 보니까 정치나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인 거예요. 그게 네. 이게 인식의 게임이 인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한국갤럽은 지난주에 4% 포인트 가량 올랐다고 네, 네. 나왔잖아요. 네. 그 전주에 사실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민주당. 31%. 민주당.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거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네. 31% 떨어진다는 건 사실 주요 1, 2당이 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거기서 오히려 이제 아래쪽으로 좀 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올랐다고 의미 부여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갤럽 조사인데 네. 한국갤럽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경제신문에 또 의뢰를 했었어요. 예, 예. 동일하게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사실은 거기서 국민의힘이 41%가 나왔고 예. 또 민주당은 36%가 나왔으니까 거기서 격차가 있고 네, 네. 여기서도 봐야 될 거는 민주당이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주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아래쪽으로 튀었다고 생각돼요. 예,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런데 그때가 뭐가 주요 현안이었던 건가요? 설 뭐 이제 31% 떨어졌을 때가. 특별히 그렇죠. 그때 사실 공천 논란은 시작- 있었던 거죠. 공천 논란이 시작 있었는데 정권 때죠. 실제가 더 사실은 예. 반영이 많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예. 여기서 봐야 될 것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수치상 예. 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해 예. 주신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낮고 이 조사가 지금 쭉 전반적인 이제 흐름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뭐 이 정도는 접전인 상황이고 뭐 맞아요.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 접전인 것은 맞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하거나 전망할 때 어느 지점에서 있다가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번 총선은 높은 정권 심판론 기류 너무나 이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것으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손쉽게 압승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참패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일단 총선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이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흐름도 뭐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위를 가져가면서 쭉 가겠지 앞으로 이렇게 네. 됐는데 다른 이제 흐름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짜게 평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 거죠. 네. 100점을 맞은 어린 수험생이 있는데 지금 네. 점수가 네. 한 60점밖에 안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00점 맞을 수 있는데 100점을 네. 못 맞고 60점으로 떨어졌으면 왜 60점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얘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통해서 근데 1등에 여전히 만약에 네. 그런다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를 할 수 엄격히. 아니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예. 그 아까 전에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착시가 좀 있어요. 갤럽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이제 노란색이 이제 정의당이고 네. 이제 회색을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추세선이 회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당층. 선거가 무당층인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본인들이 결심을 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양당의 지지층으로 이제 결집이 되는 거가 하나가 있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제3지대와 관련해서 뭐 개혁신당이든 이제 아직 창당 안 했지만 조국신당이든 이렇게 내가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30일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30일에서 35가 올랐다고 4%포인트 올랐는데 원래 민주당은 원래 35 정도 나와요, 그냥. 예.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뭐 지난 대선을 하면은 뭐 48대 뭐 47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35에서 예를 들면은 추가로 13, 14 정도를 더 가져와야지 이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네, 뭐 이제 양자구도일 때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35의 특성과 그 가운데 있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에서도 좀 적극적 투표를 하는 네. 이분들의 투표의 기준과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가 특히 민주당 쪽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 성향이 보수 쪽은 덜 그 차이가 나면 상대적으로. 근데 네. 아까 얘기했지 굉장히 민감하게 이분들은 고학력층이 많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선거를 치렀을 때는 사실은 저는 반반이라고 봐요. 지금 그 정도로 좀 비슷해졌다 그렇죠. 정도로 봐야지 이게 민주당이 무조건 밀린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굉장히 유리했던 거는 다 까먹었다. 뭐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 표차라는 아주 아쉬운 표차로 민주당이 패배를 한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서 혹여라도 수도권에서 이 지금 정당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표가 분산됐을 때 민주당이 굉장히 아쉬운 표차로 패배하는 지역들 혹은 또 어부지리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지역들 이런 데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민주당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ARS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ARS 여론조사는 여전히 민주당이 크게 앞서고 있다. 이제 이것은 여론조사 꽃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를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저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40.6, 48.2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37.7, 38.1.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ARS 조사 보게 되면은 네. 이제 전 과거를 돌아가 보면은 네. ARS 조사인 경우에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보수 정당에 유리한 거예요.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이 ARS 조사 특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ARS는 사실은 매우 정치적 관심 높은 분들이 이제 응답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든요. 일반 커뮤니케이션 들으면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이제 조사가 오게 되면은 네. 뭐 안보험 들으는데 관심 없으면 끊어버리잖아요. 네, 네. 진짜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듣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한 이제 5년 전부터 이게 민주당이 더 높은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수층의 결집도가 좀 예전보다는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고 또는 진보 성향층도 결집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흐름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치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진보 성향층의 결집도도 저는 이제 높아졌다고 높아졌다. 보는데 예. 쭉 이렇게 와서 ARS 조사에서도 민주당의 또 진보 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현상들 상당히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흐름 중에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다른 ARS 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리얼미터 조사 결과 네. 동일하게 이제 ARS 방식이거든요. 예. 그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조사에서는 근데 리얼미터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이 조사가 높다가 최근에 비슷해지거나 국민의힘이 다소 높은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난 거예요. 예. 거기도 이제 변화가 반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게 보수층들이 공천 파동이 시작될 즈음이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꽃에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비용을 들여서 다양한 이제 지역들 전반적인 또 전화 면접 조사와 ARS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온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시도라고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조사를 해서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약간 이제 다른 조사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이게 약간 한번 점검이 좀 확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어떤 요인인지 몰라 조사 기관마다 우리가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어떤 방식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면접원들의 숙련도라든가 실제 하는 시스템의 차이에 의해선 다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기관 효과 하우스 이펙트라고 불러요. 네네. 미국의 조사 기관들도 보면은 이게 민주당 쪽에 가까운 조사 기관이냐 공화당에 가까운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인디펜던트냐 이제 구분을 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일관되게 좀 조금씩 높은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감안해서 이제 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 가설은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설문에서 불러줘요. 조사 기관 이름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느 조사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사하고 있는데 좀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요. 예전에도 보게 되면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직접 조사를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사 언론사의 성향 그것이 이제 또는 우리는 어느 언론사의 의뢰를 받아 조사를 한다 할 때 약간씩 그것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자들은 이제 그럼 나는 성향에 가까운 게 좀 자유롭게 참여해가지고 응답을 하겠어. 또는 나는 그쪽 언론하고는 싫으니까 난 조사 참여하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꽃 굉장히 사실은 유명해진 것일 테니까 굉장히 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참여를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로 이걸 확인하긴 왜냐면 이제 응답 그 가이드를 알려줘야 되니까. 네. 근데 ARS 조사는 약간 비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싶어요. 동일하게 ARS 조사 시스템을 하는데 네. 다른 조사기관의 일을 받아서 다른 조사기관입니다. 어디에 이제 만약에 여론조사 꽃이 아니라 불러주면서 나온 조사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점검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약간 왜냐하면 조금씩 다른 조사기관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네. 좀 필요하지 봐야 돼, 않나.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은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네. 야권 일각에서 지난 총선 때도 2달 전에 민주당은 뒤지고 있었다.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180석이라는 큰 쾌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흐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공천 시즌의 여론조사에 그렇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의미 없다. 이제 이런 주장.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두 분 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저기 여론조사 꽃 얘기 제가 짧게 좀 하고 이제 네네, 넘어갈까요? 윤희용 그거 하고 바로 그거 질문 네네, 주신 말씀드릴게요. 전 그 여론조사 굉장히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네. 제가 오랫동안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조금 느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네.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MBS 조사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 굉장히 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나온다, 잘 나온다, 네.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게 그래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수 과표집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여론조사 꽃은 진보 과표집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지금까지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네. 여론조사 꽃이. 예, 여론조사 꽃이 정확도가 높은 편인데 네. 어느 때 가장 정확도가 높냐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판에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요. 근데 민주당이 불리한 판에서는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18% 포인트 차가 난다라고 그 꽃이 했거든요. 거의 정확히 맞췄어요. 예측을. 예, 예측을.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이란 게 좀 있어요. 이거 여론조사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표집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오늘 미디어 토마토가 이제 정당 지지도 발표했거든요. 민주당 42.6, 국민의힘 40.0.
2.6%포인트 차이라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렇죠. 있는데 아까 전에 그 ARS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차가 더 나거든요. 민주당이 그렇게 앞서거든요. 네. 다른 어떤 여론조사도 저 정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ARS에서 민주당이 10%포인트 저거는 그러면은 미디어 토마토도 ARS예요? 예, 미디어통합도 ARS입니다. 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접전이고 아까 네. 리얼미터도 접전이고 다 오차 범위 내에서. 네. 근데 저것만 10%포인트 차가 난다라는 거는 저 조사가 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타 분석해 보면은 대충 나옵니다. 네. 다 합쳐가지고 평균 내 보면은 예. 지금 어떤 트렌드인지 이제 뭐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냥 2달 전에 2020년 4월 총선 2달 전에 근데 2020년 2월 달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앞섰는데 그때도 다시 민주당이 역전했다라는 게 사실관계가 틀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래요? 상황이 틀립니다. 저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이고 네. 빨간색이 바른미래당이거든요. 지금 바른미래당? 10월 아니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저 때는 통합하기 전이고 12월 달인가 통합을 해가지고 예. 이제 저렇게 2월이었나 통합이 2월이었나 보다. 2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인데 네.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이 많이 앞섭니다. 계속 앞서요. 그러니까 역전당한 적이 없어요. 저게 갤럽 조사잖아요. 네.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 리얼미터 ARS 조사는 어땠느냐? 자 그러면은 2020년 2월 첫째 주 민주당 40점이 미래통합당 30점이 2월 둘째 주 네. 민주당 39.9 미래통합당 32 그래서 역전된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뒤진 적이 없다. 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 4월 총선 앞두고 2020년 2월 달 여론조사 갤럽 조사를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갤럽도 그러고 리얼미터도 그러고 리얼미터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민주당이 앞서요. 뒤진 적이 없다. 계속 앞선다. 물론 이렇게 좀 이렇게 추세선? 격차가 줄어들기도 해 미래통합당이 새로 출범을 하면서 그 네. 격차가 줄어들기도 했지만은 네. 그런 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는 거 하나가 있고 그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네. 45에서 49 정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이.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걸 받쳐준 거가 하나가 있고 네. 그때 선거랑 이번 선거랑 가장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민생 탐방 토론회 지금 18번인가 했잖아요. 네.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은 정책적 수단을 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네. 근데 지금은 민주당은 정책적 네. 수단이란 거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오직 기대고 있는 거는 지금의 민주당이나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걸 얼마나 더 정교하게 할 것이냐인데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망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많이 근접하다가 망했던 이유가 네. 민주당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한다고 했을 때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매표행이다 막 그러면서 네, 했는데 사람들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원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를 하면서 여기에서 완전히 폭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대 103이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은 그 정도까지 저는 차이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정책적 수단이 지금은 그때는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고요. 그때 2달 전에 지고 있는데 다시 뭐 그거랑 상관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뭐 김어준 씨가 뭐 그런 주장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팩트가 안 맞고요. 잘못된 주장이고 지금은 정책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뭔가를 이렇게 확 뒤집거나 견인하기가 민주당 쉽지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제 그 정당 지주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선거 때 이제 많이 인용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조사들 중에 네. 선거 프레임에 대한 이제 조사가 있잖아요. 네, 선거 프레임에 대한 이제 호응도 네. 그 조사가 이제 그 당시에 2월에 이제 있었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본다면은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후보가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이게 똑같이 물었어요. 두 가지를. 네. 근데 정부 지원론의 공감도 43%였고 네. 아까 정당 지지율 나왔던 그 네. 시기에 예.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때 정권은 문재인 정부인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다수 야당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예. 미래통합당으로 바뀌는 45%. 그때도 요게 야당 이제 당선이 높았네요. 그 시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시기를 지나면서는 사실 다시 정부 지원론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2월 지나면서 네. 2월 지나면서 코로나가 사실 한국에서 상당히 이제
확산이 됐던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커지는 문제들이 네, 있었던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국면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사실은 활성화됐다는 것은 전쟁이 난 상황과 마찬가지거든요. 전쟁이 났다고 쳐보세요. 아무리 이제 정권이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해서 이 국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여당이 좀 여야가 바뀐 상황이었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지표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기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야당 쪽에서 하는 낙관론의 근거도 이제 이 기류인 거예요. 네. 정권 견제론 기류가 여전히 아직 높지 않냐. 근데 그때도 그러면 정권 견제론, 야당 심판론이 정권 심판론이 훨씬 높았던 거네요. 그 훨씬 시기에, 아니고 그 2% 시기에. 포인트가 높았네. 네. 그때만. 그렇지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 아니긴 거예요. 하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야당은 프리미엄이 있다 선거에서 예.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한 35%를 얻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득표율도 35%냐? 아니죠. 그것보다 높아 40%도 넘어갈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날 이루어지는 선거 투표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부 여당에 좋아하는 분들은 정부 여당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을 비록 지지하진 않지만 정부 여당이 그동안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좀 혼내주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은 그날 야당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은 실제 평소에 얻는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은 득표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보면은 이렇게 가더라도 정당 지지율이 접전이라 하더라도 이 정권 심판 또는 정권 견제 기류가 높게 되면 야당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잘 형성이 되려면은 이제 작동이 되려면 표가 분산되는 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미미하지만 네. 제3신당들의 제법 있는 것이거든요. 제법. 네. 개성이 각각 독특하게 네. 뭐 조국 신당도 있는 것이고 개혁 신당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새로운 미래도 있고 예. 또 녹색 정의당도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권 심판 기류가 있는데 네.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이 차이도 한 15% 나다가 최근에 막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기류가 제3신당들은 거기서 분산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네. 야당이 그런 심판 기류를 온전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느냐. 이것이 분산되느냐가 실제 선거 결과에서의 제1야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과거에는 사실 그런 정당들이 뭐 국민의당 때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더 사실은 긴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일종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 관리 대응이 필요한, 네. 그러니까 좀 사이클을 발동해야 되는 이런 수준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안온하게 우리 잘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뭐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위기 대응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다. 이제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2년 총선 때 사실상 민주당이 다 이기는 선거였는데 그때도 공천 파동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대표가 한명숙 대표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이 임종석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서실장이었는데 이때도 단수 공천을 먼저 한 거예요, 지도부가. 그리고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논란이 굉장히 세가지고 사무총장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마무리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도 조정식 사무총장은 그만둘 생각이 없고 이번 선거 잘 지휘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찾아가서 그만두라고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데 하여튼 안 그만둔다는 건데 이러다가 19대 총선에 어떤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진희 19대 평론가. 총선은 박근혜 비대위가 153석 네. 만들었잖아요. 저는 거기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박근혜 비대위만큼의 성적이 높을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과반의 일당이잖아요. 예, 예. 지금의 국민의힘이 예. 다만 이제 왜 그때를 계속 비교를 하냐면은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흐름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 10월 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박원순 서울시 그렇죠. 보궐선거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대승을 거둬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정권 심판론에 낙관론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공천 파동 나고 뭔가 민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 원툴로 한명숙 지도 체제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거고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가 왔듯이 12월 말에 네. 똑같이 한동훈이 비대위로 와요. 똑같이 와요. 네. 딱 12년 차로 똑같이 12월 말에 네. 똑같이 옵니다. 그리고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포함해가지고 그 여당, 아니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라 뭐 보수정당 그리고 민주당의 당대표 지지율이 있잖아요. 네. 박근혜가 그때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가 역대 제일 높거든요. 지금 역대 보수정당 그 당대표 지지율이 예. 한동훈이 거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뭐 아닌 것도 있고 뭐 이겠지만은 네. 한동훈이 그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어쨌든 이미지 이렇게 좀 포장이 잘 돼 있다. 다만 그때 박근혜는 확실하게 보수 정당의 약점을 보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상동 교수를 영입을 해가지고 4대강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영입을 하고 네. 또 어떤 재벌 중심의 어떤 경제 정책을 김종인을 영입하고 네. 또 너무 노땅들 노인들 중심의 정치인들은 이준석을 이준석. 데려와서 이렇게 네.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네. 사실 한동훈은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의 쇄신과 정치력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사실 이제 586 이제 욕만 하고 있는 거죠. 청산론 이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니고 뭐 유권자 지역 변화는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네, 네. 뭐 그건 얘기 안 할 네. 텐데 어쨌든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120 몇 석이었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9대 총선 때 2012년에 120 몇 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지론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35대 50 정도 됐거든요. 대체적으로 네, 네. 보면은. 근데 지금 아까 전에 나왔지만은 지금은 10%포인트 안쪽으로 다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2012년처럼 민주당이 참패는 하지 않아도 일당을 잘하면 과반은 아니더라도 일당을 좀 잘 못하면은 내주 한 몇 석 차이로 네. 2016년에 한 석 차이로 국민의힘이 내줬듯이 그렇게 내줄 가능성도 좀 커졌다. 예. 19대 총선 때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인 거죠. 그때 152석. 152석, 예. 그다음에 민주통합당이 127석. 127석이 그리고 통합진보당이 13석.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3석.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때처럼 과반을 내주지는 않지만은 지금 네. 2016년에 몇 석 차를 가지고 지금 경쟁하는 그 상황으로 좀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잠깐만요. 지금 네. 38분이어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제가 진짜. 이걸로 좀 여쭤. 오늘 되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지금 반도 못했어요. 큰일 났어요. 갈 길이 멉니다. 그 최병천 씨라고 네. 이분이 그 병립형 관련해서 세게 이제 주장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5석 차로 패배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44석 그리고 민주당이 139석을 하면서 5석 차이로 패배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게 유의미한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이제 전망을 정교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의석수 같은 경우에 10석이든 20석 차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1, 2% 차이 나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난번 격차가 대부분 막 10% 이상 나긴 했지만 네. 수도권에도 이제 5% 이내가 10석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더 격차가 좁을 텐데 사실 그것이 약간만 흐름이 다르면 의석수가 10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네. 또 반대쪽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전망하는 건 저는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 그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1, 2% 차이에 10석씩 왔다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초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압승할 수 있었던 흐름들 이것이 지금은 경쟁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향후 앞으로의 캠페인 역량에 따라서 어느 당도 미세한 차이지만 1, 2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현재는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네. 지금 만약에 선거가 지금 50일, 뭐 40일 넘게 남았잖아요.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40일 동안 각 정당은 선거 캠페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왜 그 안에서 변동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예.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 여론과 또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민심이 사실은 고정돼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기반돼서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이 흐름으로 가서 하면 이렇게 된다. 예. 그리고 지금은 진보 성향층들이 사실은 응답을 잘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보수가 과다 표집돼서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것이 이제 응답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민심 고정설에 가까운 부분이에요. 네, 민심 고정설. 민심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난주에 있는 말씀해 것이고 주셨어요. 그런데 네.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요즘은 바뀔 있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것이에요. 40일이라는 시간이 네.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에 선거 캠페인을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은 공천 과정인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선에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는 거냐. 그래서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먹힐 건지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 먹힐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백가쟁명식 분석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인가요? 이분은 국민의힘이 149, 민주당 104석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성향의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민주당이 133, 국민의힘 118 이렇게 이제 막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들이 다 될 것인지 이미 근데 지금 속보가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민식 장관 공천이 됐네. 예, 박민식 장관이 영등포울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박용찬 후보 지지 선언을 오마이갓. 했어요. 예, 경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남 사선의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불출마 선언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게 뭐 무슨 해석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돌렸는데 박민식 장관보다 박용찬 후보가 더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좀 상황을 좀 그게 가장 유력하죠. 예, 그게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포기하고 뭐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정교하게 이제 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네. 기조가 어쨌든 최대한 잡음과 혼란,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선거운동 열심히 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이제 예. 그만둔 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좀 약간 비중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면을 살려주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네.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출마하고 양보하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전체 당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되니까 이제 누가 이제 떨어졌다 하면 개인도 문제인 것이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흐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니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민식 장관 만났는데 예. 잘 부탁한다고 조만간 편집 나오실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선 포기를 하셨네요. 네. 예. 요거 아까 전에 그 수치들을 네. 제가 좀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네. 자, 144대 뭐 139, 133대 118. 이 수치가 솔직히 저는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후보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보려면요. 각 지역구마다 후보 다 결정된 네. 다음에 그 지역구에서 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다 대진표가, 보고 대진표도 나오고 그런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큰 바람들이 어떻게 보이거든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를테면 여당이 뭐 20, 30석 정도 앞설 것 같다. 뭐 이 정도는 뭐 이제 할 수 있는 평가인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사짜 같은 느낌이 제 개인 지금 죄송하지만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예, 예. 이분도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가가지고 원조 대통령실- 윤핵관이 원조 윤핵관. 원조 윤핵관이 돼 있는 예,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분도 호남 출신이고 그런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민의힘에서 160석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110석 한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경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나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수치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조금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레인지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예. 이를테면은 이 정도의 레인지가 있다가 인재인데 지금은 거의 저는 박빙이고 국민의힘이 일당을 할 가능성까지 생겼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 짧게 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공천은 언제나 잡음이 생겨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게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여론 주목도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장식을 하면은 특정 이슈가 나오면은 다른 걸 못하잖아요. 지금은 정권 심판론에 세게 뭔가를 점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박용진 뭐 이를테면 경선 떨어지면은 이게 뭐 다시 뭐 법원에 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 일부는 뭐 박용진뿐만이 아니라 뭐 일부는 그리고 네. 탈당해가지고 새로운 미래도 가서 무소속으로 가가지고 삼지대 가면은 그걸로도 또 계속 이슈가 나오면은 정권 심판론을 작동을 시키고 싶어도 이게 프라이밍 점화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안 좋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할 의지가 있느냐 사실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정권 심판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아주 좀 그 오차범위 안에서의 차이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은 정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이 일관하게 되는 게 60에서 경우에 많을 때는 70%까지 정권 심판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과 한마디 못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도처에서 막 개발 공약이 쏟아지는데 이게 무책임하고 선심성 공약이고 누가 보더라도 선거 앞두고 하는 이런 포퓰리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보기엔 참 암울한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무소속 민주연대 이거를 이제 조직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하위 10%, 하위 20%또 탈당한 사람들끼리 무소속 민주연대로 한다. 옛날 친박연대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친박연대 같은 거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당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론지형이. 이제 일단은 그 제3지대의 어떤 세력과 정당이 많아지게 되면 제3지대 정당들이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지율을 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조금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형국에서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캠페인에서도 문제 이제 있고 또 여당과 비교했을 때 심판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변화가 좀 있는 상황이어서 부담이 있는데 긴장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3지대의 정당 기본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진보 정당에서의 이탈을 크게 하는 효과가 전통적으로 보여왔다는 점. 실제로.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탈이 사실은 크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진보 정당은 항상 이제 컸고 지난 국민의당 돌풍일 때 뭐 비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고 비례에서 민주당을 찍는 비율 그게 이제 똑같이 일괄 투표를 한 사람들이 50%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은 많이 나눠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인데 거기다 있다가 지금 만약에 조국 신당과 이제 무소속 연대, 무소속 민주연대라고 하잖아요. 이름 정했잖아요. 이게 아마 이제 호남 등에서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할 수도 호남 있겠고. 수도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예컨대 지금 네. 그 하위 10% 됐고 그 경선을 해서 만약에 탈락을 한다면 여기에 불복해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강북으로는 못 나오지 그러면은 경선을 하면 못 나오는 네. 거죠. 강북을 말고 다른 데를 나와야 돼. 다른 만약에. 지역으로? 예. 만약에 그럼 이인재 방지법. 예. 예, 이인재 방지.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당들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표를 예. 분산시키는 요인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것이. 예. 그렇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도 그런 지역에서의 어쨌든 결과 만약에 민주당 성향에 있는 후보가 2명이라고 해보세요. 수도권에. 그러면 이제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얻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당선된 지역구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분열이 되니까. 그리고 비례에서도 네. 민주당이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을 한다는 건 민주당이 이제 지역구 투표한 사람들이 비례에서 분산 효과가 너무 크니까 예. 이탈이 너무 많이 되니까 예. 이것을 좀 막으려고 그물을 크게 친 거잖아요, 텐트를. 예. 그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인데 그 외 정당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더 이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비례에서도 통합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그 효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민주당에 더욱 긴장을 야기하는 요인들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그 지금 3지대 관련해서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신당 앞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1호 인재 영입으로 정의당 출신의 신장식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더 올랐어요. 여론조사 꽃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대비해서 한 6% 더
오른 건가라는 아니구나. 이건 다른 거네요. 지금 보면 17%로 올라 ARS 조사에서 17%까지 올라간 거죠. 지난주 조사에서는 11%였나요? 예, 였고 그다음에 리얼미터에서도 9%인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튀어요. 이게 여론조사 꽃이 예. 이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신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네. 이게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정도가 나오면은 네.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창당을 안 하면은 큰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아예 돌리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ARS가 조금 무당층이 적기는 하지만은 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3% 정도가 무당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는 지금 무당층 자체가 2.8%밖에 안 나옵니다. ARS 다른 ARS 조사도 네. 10%는 나와요. 네, 기본적으로 무당파가. 무당층이. 네. 그러니까 무당층이 너무 적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의 조사는 좀 신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반에 조사하면은 많이 나오고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조사하면은 많이 나와요. 이준석 신당 하면은 많이 나오는데 네. 개혁 신당 하면은 안 나오고 상대적으로 안 나오다가 점점 이제 올라가는, 이제 잘하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혁 신당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만은 저 정도로 17% 이거는 제3지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은 제3지대의 전체적으로 포션이 한 20에서 2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4분의 3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개혁신당 나와 있지, 새로운 미래 나와 있지, 전통의 이제 네. 정의당 나와 있지. 근데 그렇기 지금 때문에 보면,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그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2.6, 국민의힘이 40.0, 개혁신당이 4.0, 새로운 미래 2.9, 녹색정의 1.1. 여기는 안 잡혔어요. 네. 예. 이건 넣는지 안 넣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개혁신당은 포텐이 있는 게 지금 공천 파동이 좀 더 세게 생기면 생길수록 오히려 친문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는 이낙연 쪽도 가겠지만은 좀 더 강하게 지금은 조국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당 쪽으로는. 네. 그런데 17%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확실한 거는. 그건 너무 많이 잡히고 5%만 잡혀도 돌풍인데, 왜냐면 열린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5.4%만 잡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상당한 그럼 돌풍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이제 17%, 예. 그러니까 지난번 열린민주당의 득표율보다는 뭐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조국신당이. 조국신당이 예. 그 지난번 지난- 5.4%, 예, 예, 한 150만 표 정도 얻었는데요. 네. 그걸 훨씬 뛰어넘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 이렇게 이제 17%면은 사실은 득표율에서는 더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는 무응답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정당의 득표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여론조사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의 이제 20%에 비례해서 그죠, 지지를 얻는 것인데, 득표를 얻는다는 것인데 네. 뭐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런 지표와 실제 우리가 이 주변에서의 분위기 느낌이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네. 때문에 20% 정도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바람이 부는다는 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제가 바람 봤을 그 정도. 때는 네. 약간 이제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 5.4%보다는 이제 높을 높아지고, 거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민주당에 네.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뭐 나중에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당장 보게 되면 같이 안 한다라고 예. 하고, 아까 우리 김준일 수석님께서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조국신당이 굉장히 사실 비중이 의미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네. 보일수록 어떤 문제가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캠페인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 얘기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아마 빨리 공천을 마무리하고 네. 정비를 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야권의 이제 스피커, 물론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은 미디어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조국 신당의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선거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선거로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네. 한동훈 대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네. 기사나 이런 미디어들이 대중 그 구도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야권의 대표 스피커로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목소리가 이제 쭉 나와서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조국의 목소리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비중 있게 나오게 되게 되면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메인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수 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 쳐낼 사람 다 쳐내고 사실 비판적인 뭐 유승민 대표도 지금 뭐 거의 뭐 입에 재갈을 물린 수준이 돼버렸고 이준석 대표도 그냥 나와버린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 비례정당도 하나로 해서 딱 가는 거예요. 단일 대우로.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큰 민주당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 비례 정당이 또 있고, 조국 신당이 또 있고, 그다음에 녹색 정의당 또 따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연대가 또 나오고, 뭐 새로운 미래 또 있고, 뭐 이러니까 표가 분산돼서 결국에는 선거판에서 지형이 넓어지고, 양당 체제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전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단합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짜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런 전망을 근데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지역구가 253이고 네. 비례가 47이에요. 어디에 더 방점을 둬야 되느냐는 명약관화죠. 그렇죠. 지역구예요. 지역구의 가장 그거는 사실은 정당 지지율보다는 정당 지지율도 영향을 주지만은 다자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민주당이 안 좋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공천 파열음이 아니라 무소속 뭐 민주연대까지 나오면은 이게 관악을의 사례가 있어요. 오신환 의원이 전설의 3자 구도로 두 번 관악을 해서 두 번 재선 의원이 됐어요. 민주당 쪽 계열, 진보 계열에서 2명 나오고 오신환이 혼자 나와가지고 2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대부분 지금 탈당하거나 이런 분들 다 수도권일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뭐 TK나 PK 쪽에서 보수들 진보 하나 해가지고 민주 하나 해가지고 약간 이런 거를 기대를 했는데 그건 다 물 건너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지금 이상한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든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관리할 의지가 없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주류가. 관리할 의지야 왜 없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관리하고 싶겠죠. 잘 관리해서 이 선거를 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3분 남았는데 끝으로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대표 그래서 어디로 출마한대요?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났는데 네. 한 7군데 정도 지금 여론조사 어제 돌리고 있다고. 네. 근데 여론조사 돌리는 데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있는 곳. 지금 새롭게 나온 데가 양천갑? 그러니까 양천갑 얘기도 나오는데 양천갑 얘기는 제가 어제 못 들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화성이 정이 생겼잖아요. 예, 동탄 예, 쪽에 예. 거기는 아예 신설 지역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착화된 사람이 없고 대부분 다 동탄은 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네. 유불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젊으니까 그쪽을 돌리고 있고 세종도 지금 보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은 곳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조 결과 보고 예. 김종인하고 상의하고 예. 결정한다고 예.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한다고 그러는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네. 결정을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젊은 유권자들이 많은 지역구를 선택해서 가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과거에 보수 정당이었잖아요. 여당일 네. 때 이제 그러면 원래 진보 정당의 표인 20, 30대 젊은 층에서 만약에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서 남성표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때 매우 이제 의미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의 지지로 가는 것을 빼와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니까 네. 사실 그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다른 거랑 합쳐지는 것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역에서 당선이 되려고 한다면 그 고정적으로 이제 젊은 층이나 네. 젊은 층의 한쪽 성별의 지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전반적인 것에 그것에 얹혀짐이 효과가 큰 것인데, 네. 그러니까 젊은 층만 타겟으로 하는 전략이 거기에서 또 주로 이제 남성이 더 선호를 보이긴 할 텐데, 네. 전체 이제 구도 자체에서는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네. 다른 후보들의 이제 경쟁력하고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이제 있어서 아무튼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지금 최근에 흘러가는 공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쭉 여론 지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론 지형이 또 어떻게 출렁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